안녕하세요. 김연아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개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29번 문제 풀 거고요.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당월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비해서 얼마가 3,000원이 3,000원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 제품 재고액에 비해서 2,000원이 증가했다. 당월 총 제조 원가가 120만 원, 그리고 판매 가능한 제품이 156만 원이라고 했을 때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제공품과 기말 재고 T 계정을 그려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감소했대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 3,000원이 있었으면 0원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당월에 이제 기말 제품 재고액은 2,000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일단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월 총 제조원가가 얼마예요? 네, 당월 총 제조원가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자, 120만 원.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어쨌든 3,000원의 차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20만 원에 3,000원이 되겠네요. 120만 3,000원. 그러면 요게 이제 120만 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지금 매출 원가는 어쨌든 기초와 기말 제품의 재고액의 차이만큼 여기 계산이 되기 때문에 201002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데 판매 가능한 어쨌든 요거에 대한 숫자는 몰라요. 요거의 차액만 우리가 알 뿐이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기말 제품 재고액의 정확한 숫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제품의 정확한 숫자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차액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뭘 구했어요,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판매 가능한 제품 재고액이 156만 원. 그래서 이 중에서 팔린 게 120만 1,000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기말 제품 재고액은 35만 9,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초 재고에 비해서 기초 재고액과 그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의 차이만 주어지는 경우에는 숫자를 대입하면 어쨌든 상대 계정의 요 차이만큼 이렇게 크로스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기초 제공품의 차이, 그다음에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과의 차이, 요 금액만큼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의 차액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게 이제 확정이 되면 총 금액이랑 과의 차액이 어쨌든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5만 9,000원이 되겠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5일에 영업을 시작했고 2020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는 5,000원, 제공품 재고는 만원, 그리고 제품 재고. 자, 이게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준 이유는 뭐예요? 기초 재고액을 줬네요.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고 2020년 12월 말이니까 이게 기초가 되겠네요. 기초 재고를 준 거예요. 원재료와 제공품 만원, 그리고 제품은 2만원 가지고 있었고 영업 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21년도에 6월에 원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하고 싼 가격으로 처분해서 공장을 폐쇄했대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는 어떻게 됐어요? 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원가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원재료. 자, 원재료 기초 재고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5,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처분해서 없애버렸으니까 기말 시점에는 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 볼게요. 자, 제공품의 경우에는 제공품은 지금 만원이죠? 제공품은 만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0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자, 제품의 경우에는 2만 원이죠. 2만 원이었다가 이게 0원이 됐습니다. 0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이제 단기 구입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서에 어쨌든 회사의 원가의 순서를 나열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서 0원을 대입을 하면 얘가 5,000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대로 가서 5,000원이 될 것이고 15,000원이 됩니다.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뭐가 돼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15,000원이 되면 35,000원이 뭐가 돼요? 네, 얘가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지금 지금 매출 원가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총 제조 원가의 관계를 보라고 했으니까 자, 매출 원가가 있고 요게 뭐가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자꾸 사라지네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가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뭐가 제일 커요? 매출 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들이 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시겠죠?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남아있는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원가 행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4페이지고요.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전표 입력했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손익을 이제 구분하는 과정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 관리비에서는 이제 판관비를 빼면 이제 판관비 밑에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의 수익, 외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가감을 하잖아요. 예, 가감을 해서 이제 어쨌든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게 관건이었었죠. 그 재무회계 일반전표 입력에서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판관비를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매출 총이익이 있고 매출 총이익 위에 이 매출 원가가 제조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매출 원가, 우리는 지금 제품 매출 원가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판관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조 원가는 제공품에서 제품 매출 원가가 되면서 어쨌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곳은 어디예요? 공장이죠. 주로 이제 공장에서 발생했다. 생산직과 관련한 급여다. 혹은 그렇게 되면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공장 이외에 사무실이나 본사나 영업부서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제조원가 혹은 비제조원가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기도 한다. 얘는 발생한 즉시 단기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 제조원가는 어떻게 비용 처리돼요? 우리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팔린 것만 즉 매출 원가를 통해서 팔린 것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기말 제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는 전부 다 발생했다고 해서 발생 즉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판매가 될 때 그때 이제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조 원가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료 소비액이나 아니면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동력이나 전력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혹은 이제 기계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공장의 소모품비,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판매부서 직원의 이제 급여라든지 사무실의 동력비, 전력비 그리고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사무실의 소모품비, 본사 건물의 보험료. 그래서 이렇게 본사나 아니면 사무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고 이거는 발생 즉시 단기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자료에 근거해서 뭐를 구해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러니까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판관비와 구분해서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건물은 모두 공장분에 해당이 되고요. 수도광열비는 공장과 영업부서에서 50%씩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을 구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 소비액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모두 공장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부의 여비교통비래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해주셔야 되겠죠. 영업이나 본사, 그 다음에 사무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장 임금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 수도 강렬비 중에서 우리가 50%는 공장, 50%는 영업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15,000원만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영업부서의 급여도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15만 원, 35만 원에 2,000원, 그리고 15,000원, 그리고 5,000원을 더하게 되면요. 정답은 37만 2천원. 맞는지 볼게요. 20만 원, 2,000원, 그리고 기계 감가상각비가 5,000원이고 공장임금 15만 원, 수도강렬비 3만 원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0.5를 곱하면 15,000원이 되니까 다 합치게 되면 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시는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발라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페이지 178페이지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공장 직원의 식사대. 자, 공장과 관련되어 있으면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홍보 책자 인쇄비, 홍보나 광고나 판 쪽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제품이 완성이 되고 제품이 생산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제품을 어쨌든 이 제조 원가는 어쨌든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이지 이 홍보나 아니면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은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제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에도 원재료 매입과 관련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접대비에 해당이 되고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공부했듯이 500번대 코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의 화재 범료 이런 것들도 제조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이 제조원가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고요. 자,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거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무제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랬을 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기업에서 우리가 단기 그 제품 제조원가를 제조하는 과정. 요 궁극적으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어디죠? 우리 제공품 계정에서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죠? 요거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속 명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초 제품,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기 마이너스 기말 제품. 이건 뭐죠? 어디 계정에 있었어요? 제공품 다음 단계에 있는 요 제품의 모양이죠. 이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이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그다음에 기말 제품을 빼면 매출 원가가 산출이 되는데 이 제품 단에 있는 T 계정은 어디에 나타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거는 제조 원가 명세서 요 밑에 단계를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 지금 원가의 흐름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요 앞에 단계 뭐가 있어요?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 기초 원재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이제 기말 원재료를 빼면 요 사용액, 제공품에 투입이 되는 사용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직접 재료비를 결정하면 즉 여기에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를 더하면 뭐가 되죠? 여기 단계에 있는 제공품에 있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이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산출이 되면 얘가 어디로 들어간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하고 그다음 기말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지금 원재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같이 드러나게 되면 이 제품단은 어디에만 나타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이지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까지만, 즉 제공품 계정까지만 나타낸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원재료, 기말 시점에 남아있는 재료는 우리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서 어디에 공시된다? 재무상태표에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원재료와 그다음 제공품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재고자산에 표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말 제품의 경우에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보여주는 내부 보고용 명세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이고요. 32번이고 뒤에 넘어가 보시면 32번 교재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줍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디까지? 제공품 계정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계정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제품 재고액의 경우에는 단기 제품 재고액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죠? 단기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재고액. 이거 기말 재고액이죠. 기말 제품 재고액.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의 경우에는 어디 나타난다? 얘가 단기 제품 재고액의 기말 제품입니다. 기말 시점에 단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디 나타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가보시면요. 자, 페이지 186페이지.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의 오류가 어떻게 되느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제공품 계정.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디 단계에서? 이거 전 단계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어야 돼요. 원재료랑. 전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야 되고 이 이후 단계는 어쨌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결정이 나면 그 이후 단계는 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원가의 흐름은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산출되기 전에, 즉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완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를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여기 직접 노무비가 과대 계상이 되겠죠. 단계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소 계상했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원재료가 과소 계상이 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과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원가를 과소 계상했다. 자, 기말 제품 원가는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기말 제품 원가가 과소 계상이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여기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원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원재료 과대 계상하게 되면 얘를 과대 계상해서 요 효과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 단계가 어쨌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이후 단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있는데 만약에 얘가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이 되면 얘 자체가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하고는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 자체가 변동이 됐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이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얘가 영향을 받는 건 과거에 요 이전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를 변동시키는 건 요 이전 단계,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되기 이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가 행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행태를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대응을 통해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그리고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 이 원가 대상은 다양하게 선택이 된다. 즉 이 원가를 집결시키는 대상 보통 제품이죠. 제품에다가 우리 제품의 원가를 그러니까 제품을 원가 대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원가를 집결시켜야 되는 대상이 뭐냐, 항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원가 대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원가 대상에 원가를 집계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 원가 회계의 목적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원가 집합은 뭐예요? 간접 원가들, 공통 원가들. 왜냐하면 직접 원가들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직접적으로 여기에 있는 제품이나 부문이나 활동이나 작업 등과 같이 직접 원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직접 원가 이외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원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간접적인 원가들을 과연 어떻게 계산을 낼 것인가 어떻게 제품에다가 대응을 시킬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모아놔야 되죠. 간접 원가들을 일단 모아놔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 원가 집합이라고 해요. 이 원가 대상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 없는 그런 간접 원가들을 모아둔 것, 그거를 원가 집합이라고 하게 되고요. 얘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배분되어야 할 공통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 대상 여러 가지에 배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가 배분은요, 이렇게 원가 집합, 그러니까 간접 원가들을 우리가 원가 집합에다가 이렇게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원가 집합에 간접 원가들을 모아놓고 이걸 어디에다가 원가 대상, 뭐 제품이나 부문이나 활동 등과 같은 원가 대상에다가 얘를 원가를 배분해야 돼요. 그죠? 적절하게 원가 대상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원가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잘.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뭐예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원가 집합에 있는 간접 원가들을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 그 해당 원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가지고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혜 기준은 혜택을 받은 기준에 따라서 수혜 기준, 수혜를 받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수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인과관계 기준은 예를 들어 이제 전력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전력을 사용한 사용량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전력이 기계장치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계장치의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력비가 발생한 거를 각각의 제품별로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하나하나 제품별로 따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해당 전력비를 배부할 때 전력비를 배부하는 기준은 해당 기계장치의 전력 사용 시간 이걸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이제 수혜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대기업에서 뭐 삼성이 있어요. 삼성. 근데 삼성에 굉장히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광고를 했어요. 브랜드 광고를. 근데 이 광고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광고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그다음 뭐 삼성전기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확 뛰었다는 거죠.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광고는 누구한테 수혜가 돌아간 거예요? 이 전자에서 이득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뭐 상승한 정도, 그래서 이 광고로 인해서 광고 집행으로 인해서 매출이 전기 대비 상승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광고비에 대한 이 광고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광고비를 계열사별로 배분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혜 기준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부담 능력 기준은 가장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나 수혜 기준을 무시하고 가장 부자인 법인이 우선적으로 더 큰 금액을 뭐 매출액 비율 혹은 자산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은 법인이 좀 더 내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부담 능력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다음 조업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업도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조업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조업도는 보통 생산량이나 판매량 이런 것들로 이제 조업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출량에 해당되는 생산량이나 판매량 이외에도 투입량에 해당되는 직접 노동 시간, 기계 작업 시간 이런 걸로도 우리가 조업도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업도에는 여러분들이 조업도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업도는 뭐 생산량이나 판매량, 작업 시간, 직접 노동 시간 등과 같이 어떤 설비 능력을 이용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업도는 여러분들이 원가액의 개념을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약간 조업도인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원가 행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즉 생산량이나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 그러니까 원가의 행태가 모양 원가가 변화하는 모양이 변동 양상이 변동하는 모양이 일정하게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원가 행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가 행태는 변동 양상,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즉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바로 원가 행태라고 우리가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변동원가, 준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다음에 준고정원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원가 행태, 원가의 분류를 이제 보기 전에 우리 이론 문제 하나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191페이지.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그래서 뭐뭐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 원가 또는 간접 원가를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원가 배분, 원가 대응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대응시킨다. 뭐 이것도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정답은 원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원가 회계상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 원가 배분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용어가 요거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인과관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청소개발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 담당자 직원들은 모두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대요. 그랬을 때 건물 전체 청소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 기업에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에듀윌이 있는 이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수많은 기업의 입주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곳에서 어쨌든 건물 관리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청소 용역 업체에 맡겨가지고 청소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각각의 입주 기업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될 것인가, 이 청소비가 부과됐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 이걸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입주 기업의 직원 수, 그다음에 각 입주 기업의 주차 차량 수, 그다음에 임대 면적, 전기 사용량 뭘까요? 임대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청소비를 그러니까 청소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임대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청소를 더 많이 그죠? 인원이 많으면 쓰레기가 더 많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라고 하는 거는 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면적에 따라서 A라는 기업이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B라는 기업이 5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청소 면적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해야 되는 용역의 양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청소비를 배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변동원가 볼게요. 페이지 189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원가는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즉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총 원가가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제품 하나를 생산할수록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 하나 생산할 때 직접 재료비가 하나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얘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총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위당 원가는요, 요 기울기에 해당이 되겠죠. 단위당 원가. 변동원가의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것으로 보아요.
왜냐면 이게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요 단위당 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조업도 증가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변동원가,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원가라는 것도 이렇게 비례만 하지 않고 또 증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등등등 이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는요. 관련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범위 내에서만 전체 범위가 아니고 관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총 원가가 조업도 수준에 비례하는 거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게 관련 범위 내에서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 풀어볼게요. 뒤에 가보시면 6번이고요. 페이지 192페이지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다.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변동원가만 딱 물어보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등등등을 섞어서 원가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죠. 그 다음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에 조업도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게 총 원가가 되면 A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죠. 여기에다가 X라고 하는 우리 생산량을 곱해서 총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는 어떻게 돼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총 원가가 Y고 여기가 X축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기울기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우리 총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 먼저 보고 이제 준변동 원가 들어갈게요. 앞에 넘어가시면요. 이제 고정 원가입니다. 3번이고요. 얘는 이제 조업도의 변동과 상관없이 조업도가 증가하든 조업도가 감소하든지 상관없이 총 원가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가를 바로 우리가 고정 원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정 원가는요. 우리가 요 기울기가 어쨌든 전체 금액은 총 원가가 자, 총 고정비가 Y는 B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X가 증가할수록 요 Y는 감소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총 고정비가 이제 B라고 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을 Y-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 Y는 B죠. Y는 B. 총 원가는 Y는 B고요. Y- 단위당 원가의 경우에는 B 나누기 X가 되는데 얘는 항상 일정한 상태에서 X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디에 수렴해요? 영원에 수렴을 하는 겁니다. 뭐 1원에 수렴한다, 0원에 수렴한다. 아시겠죠? 0으로 계속해서 이제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라는 게 사실상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직원 한 명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하실 때 자, 직원 한 명만 있어요. 근데 내가 30평짜리야. 직원이 최대 10명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을 가지고 직원 한 명으로 매출 창출하는 것보다는 그 30평짜리에 10명이 들어올 수 있으면 10명이 다 누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같은 비용이 드는데 임대료라고 하는 거는 고정비로 매달 같은 임대료를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그 고정비는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총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일정하게 되고요. 단위당 우리 고정원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단위당 고정원가는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무조건 감소하게 돼요.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문제 9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주식회사 에듀윌의 2021년 책 생산량 5,000권, 최대 생산 가능량은 10,000권이래요. 원가 일부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2022년 책 생산량이 5,000권에서 8,000권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2년도에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생산량이 5,000권에서 8,000권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건 어떤 원가의 특징이죠? 고정 원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변동 원가인가 고정 원가인가? 그래서 어쨌든 생산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거를 우리가 고정비 혹은 고정 원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원가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은 공장의 임차료 있죠. 공장 임차료는 생산량이 많든 적든 건물주가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면적을 임차하고 나면 정해진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공장 임차료가 2천만 원. 이거는 고정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운송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이것도 자동차세가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든 말든 운송을 많이 하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차량의 차량 연수랑 배기량 이런 걸로 알아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집으로 날라와요. 상당히 불쾌하죠. 내고 싶지 않아요. 세금이니까. 어쨌든 얘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어쨌든 운송을 많이 했다고 해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세금이 아닙니다. 주유비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우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공장에 불이 나고 그러면 보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돈을 납입을 하는 것인데 이 공장 화재보험료도 어쨌든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면적과 규모에 비례해서 화재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매달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생산량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얘도 고정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 표지에 대한 특수용지. 이건 뭐죠? 책 표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책에 대한 생산량이 5,000권에서 8,000권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특수용지의 경우에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리게 됐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준변동원가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189페이지 준변동원가. 준변동원가는요. 변동원가에 준한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조업도의 변동에 상관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이 고정원가와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는 원가. 이거를 준변동원가라고 하게 되고요. 이거를 혼합원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믹스드 코스트라고 해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량이 0이어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고정비가 기본요금이고요. 통신비나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가 기본요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통화량이나 전력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나 전력비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준변동원가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어떤 혼합본이어가지고 혼합원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업도가 0인 상태에서도 일정한 금액이 원가로 발생을 한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요금이나 전기료, 그래서 기본료와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사용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혼합원가 혹은 준변동원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뒤에 가서 이제 10번이고요. 페이지 193페이지 10번입니다. 제조원가 중에서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예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지금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가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바로 고정원가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는 전기요금이나 임차료, 그 다음에 재산세,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이 중에서 뭐가 있죠? 전기요금은 우리가
준변동원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뭐 변동원가 혹은 준변동원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감가상각비 임차료는 우리가 생산량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임차료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고정원가의 예입니다. 전력비의 경우에는 준변동원가이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총 원가와 조업도의 관계를 주고 우리가 이게 고정원가인지 변동원가인지 추론한 후에 거기에 사례를 여러분들 접목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고정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단원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페이지가 190페이지. 자, 얘는 이제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이제 원가가 동일하지만 특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단계별로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런 원가를 준고정원가라고 하게 되고 이게 지금 계단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단원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고정원가의 예로는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설비 자산을 구입하는 거. 예를 들어 하나의 기계 장치가 빵 공장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보죠. 자, 빵 공장에서 우리 빵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해당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빵의 양이 예를 들어 100개예요. 100개.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100개인데 자꾸 주문이 들어와. 그러면 101개가 되는 순간 우린 뭘 해야 되죠? 기계 장치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대에 대한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장치 임대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1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어쨌든 우리는 2대를 임차를 해야 되는 거야. 또 201개가 되는 순간 한 대를 더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준고정원가 또는 계단원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이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13번. 페이지 194페이지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 현재 지금 기계장치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당 최대 생산량이 10,000개래요. 한 대당 원가는 2천만 원. 자, 그럼 내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4,000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2대를 하고 있는데 2만 개에서 자 20,001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를 추가적으로 임차를 해야 되죠. 몇 대까지? 여기서 3만 대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다? 계단원가의 모습을 준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또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준고정원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뒤에 15번. 이렇게 이제 고정원가, 변동원가를 섞어가지고 다양한 원가들의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관련 범위라고 하는 걸 줘야 돼요.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원가, 변동원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원가 행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련 범위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맞고요. 자,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언제나 일정하게 발생한다. 맞는 거고요. 자,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원가. 자,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준고정원가인가요? 네, 준변동원가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는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196페이지 18번입니다. 자,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변동원가고 지금 여기가 총원가인지 단위당 원가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변동원가죠. 변동원가. 그리고 니은은 고정원가고 그 다음에 디귿은 준변동원가 그리고 리을은 계단원가에 해당되는 준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다. 그죠? 얘는 조업도 변화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다. 자,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뭐죠?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그다음 디귿은 준변동원가인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우리가 변동원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이 된다. 자,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가 발생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문장이죠. 네, 그리고 19번 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증감한다. 직접 재료비는 가장 대표적인 변동원가의 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언제나 일정하게 되겠죠. 자,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1이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0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해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그죠? 단위당 변동비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고정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고정비는 충분히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한 개당 생산량을 했을 때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절대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의 특징,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